서울의 심장부 가장 호화로운 웨딩홀로 손꼽히는 아스텔라 하우스의 크리스탈 홀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수천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은 아래에 자리한 순백에 퍼진 로드를 비추며 마치 은하수를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최고급 실크와 레이스로 장식된 의자들은 국내 정재계의 네로라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고, 그들의 낮은 목소리와 웃음소리는 배경에 흐르는 현악 사중주의 선율과 어우러져 우아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 신부 김수진은 대기실의 대형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선과 잘록한 허리를 완벽하게 감싸며 우아함을 극대화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티아라 아래로 전문 아티스트의 손길을 거친 얼굴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라온 그녀에게 오늘의 이 화려함은 마치 신데렐라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곧 그녀의 남편이 될 박진석이 서 있었다. 국내 굴지의 기업 태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는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 그리고 몸에 꼭 맞는 최고급 턱시도로 신부 옆에서 위풍당당한 모습을 뽐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거울 속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한 쌍 누가 보아도 선남선녀의 결합이었다. 진석은 수진의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수진 씨, 오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워. 이 박진석의 아내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의 말에 수진은 수줍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작은 불안감은 떨쳐낼 수 없었다. 이 결혼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태양그룹의 안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녀가 평생 꿈꿔온 신분 상승의 정점이었고,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지워야만 했다. 특히 그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지우고 싶은 과거인 아버지의 존재를 말이다. 그때였다. 웅장한 홀의 입구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의 수군거림이었지만 이내 파문처럼 번져나가며 홀 안의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현악 사중주의 연주마저 머뭇거리다 멈추었고, 순간적으로 홀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다. 모두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예식장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낡고 해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인 검댕이 묻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때 묻은 목장갑이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다 낡아빠진 포대자루가 걸쳐 있었다. 그에게서는 향기로운 꽃향기 대신 땀과 먼지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풍겨 나오는 듯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들을 마주하며 서 있었다. 바로 김수진의 아버지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김철민이었다. 그는 딸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자신이 가진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왔지만 이곳의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불청객일 뿐이었다. 신부 대기실의 문이 열리고 박진석의 어머니이자 태양그룹의 안주인인 윤 여사가 잔뜩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그녀의 우아하게 치장된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잘 관리된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수진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김수진 양,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런 행색의 남자가 어떻게 감히 이 신성한 결혼식장에 발을 들일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박씨 가문의 얼굴에 똥칠을 할 셈이야. 박진석 역시 굳은 얼굴로 수진을 다그쳤다. 방금 전까지 달콤하게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경멸적인 어조만이 남아있었다. 수진 씨, 분명히 정리했다고 하지 않았어. 아버님께는 따로 사람을 보내 충분한 보상을 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약속받았다고 했잖아. 이게 무슨 망신이야?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수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두 사람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분명 아버지를 말렸다. 초라한 아버지가 이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두려워 결혼식 날짜와 장소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사람을 보내 두둑한 돈봉투를 건네며 제발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어코 이곳을 찾아왔다. 딸의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다는 아버지의 순수한 마음을 수지는 그 순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수치심과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윤 여사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저 남자를 끌어내지 못해 눈치도 없이 남의 잔치에 와서 물을 흐리는 저런 상것은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야지. 경호원들이 김철민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딸의 모습을, 눈부시게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담으려는 듯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과 상처가 가득했다. 결국 박진석이 직접 나섰다. 그는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말했다. 당신이 직접 해결해. 당신 아버지잖아. 저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어. 그 말은 수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이 결혼을 놓칠 수 없었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초라한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그녀는 천천히 아버지에게로 걸어갔다. 수진이 다가오자 하객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 앞에 섰다. 김철민은 딸의 모습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려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려 했다. 평생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딸에게 변변한 선물 하나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몇 년 동안 따로 모아둔 돈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봉투를 꺼내기도 전에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아버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더럽고 천한 무언가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김철민의 움직임이 그대로 굳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랑하는 딸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의 피부티가 자신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수진아, 아빠다. 내 결혼식인데 아빠가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니?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더욱 단호하고 잔인했다. 제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당신 같은 분을 아버지로 둔 적 없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시는 거죠. 당장 나가주세요. 제발. 제 인생을 망치지 말고 그냥 가주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김철민의 가슴을 후벼 팠다. 주변에서는 동정 어린 시선과 경멸적인 수군거림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김철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딸의 얼굴을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을 부정하는 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딸이 왜 이러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을 것이다. 이 화려한 세계에 속하고 싶은 딸에게 자신은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평생 딸을 위해 헌신했다. 굳은 일 마다치 않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폐지를 주었던 것은 오직 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그는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포대 자루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딸에게 주려 했다던 꼬깃꼬깃한 돈 봉투를 다시 품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다. 방금 전까지 어리둥절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과도 같은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상대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고 그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호란의 화려한 공기가 그의 위엄에 눌려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하객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박진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예식장 밖으로 나온 김철민은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찡그렸다. 그는 입고 있던 낡은 작업복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수십 년간 이 옷은 그의 신분을 감춰주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하지만 오늘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버림받은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계속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는 품에서 평범해 보이는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그 휴대폰은 전 세계 어디서든 가장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는 특수 제작된 위성 전화기였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정중하고 빈틈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저 이강혁입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은 제네시스 캐피탈의 아시아 태평양 총괄 본부장이자 김철민의 가장 충실한 수족이었다. 김철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를 담고 있었다. 이 비서, 플랜 B를 시작하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둥과도 같았다. 수화기 너머의 이강혁은 잠시 숨을 멈췄다. 플랜 B 그것은 회장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수립해둔 계획으로 그 목표는 단 하나였다. 태양그룹의 완전한 파멸. 이강혁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모든 팀에 지시를 전달하겠습니다. 폭풍이 시작될 겁니다. 전화를 끄는 김철민은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아버지의 슬픔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폭풍의 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잠자고 있던 사자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키려 했던 유일한 존재에게 발톱을 드러내보라는 도발을 받은 것이다. 이제 잠에서 깨어난 사자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자비 없는 응징을 내릴 것이다. 태양그룹의 화려한 시대는 오늘로써 끝났다. 김철민은 길가에 세워져 있던 허름한 리어카를 그대로 둔 채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도로변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마이바흐 차량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방금 전까지 폐지 줍는 늙은이였던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자 세상과 그는 완벽하게 분리되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도시의 소음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그 허름한 노인의 정체를 그리고 그가 일으킬 거대한 파문의 시작을 알지 못했다. 오직 차갑게 식어가는 아스팔트만이 그날의 비극과 새로운 서막을 동시에 기억하고 있었다. 김철민이 탑승한 마이바흐는 한 점의 소음도 없이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방음 처리된 차량 내부는 바깥 세상의 소란과 완벽히 차단되어 오직 김철민의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그는 방금 전 결혼식장에서 겪었던
치욕을 기계적으로 복기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사돈댁의 경멸, 어린 눈빛 수군거리던 하객들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부정하던 딸 수진의 차가운 음성까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배신감이 응축되어 벼려진 칼날 같은 눈물이었다. 그는 딸을 원망하지 않았다. 어리석은 딸이 그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세상을, 돈과 권력이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이 천박한 세상을 증오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태양그룹과 박진석 일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차량은 화려한 강남의 중심가를 지나 한적한 남산 자락의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외부에는 어떤 간판도 없이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거주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차가 멈추자 운전기사가 신속하게 내려 문을 열었다. 김철민은 낡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차에서 내렸다. 그의 허름한 행색은 이곳의 호화로운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다. 그가 개인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이강혁 비서가 이미 그곳에서 허리를 숙여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강혁은 김철민의 모습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회장이 지난 수년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고 오늘이 바로 그 가면을 벗는 날이라는 것도 직감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다. 김철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인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압도적인 공간이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과 유명 작가의 미니멀리즘 작품들로 채워진 내부는 마치 현대미술관을 연상시켰다. 김철민은 곧장 침실 안쪽에 위치한 개인 욕실로 향했다. 그는 아무렇게나 작업복을 벗어 던졌다. 수십 년간 그의 몸에 달라붙어 있던 가난의 상징이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뜨거운 물줄기가 그의 몸을 감쌌다. 그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샤워를 했다. 단순히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폐지 줍는 늙은이 김철민의 흔적을 지우고 제네시스 캐피탈의 냉혹한 지배자 체어맨 킴으로 돌아가는 의식이었다. 물줄기는 그의 얼굴에 묻은 검댕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와 굴욕감까지도 씻어내리는 듯했다. 한참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욕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몸에서는 최고급 바디워시의 은은한 향이 풍겼고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카락은 아직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맞춤 정장 수백 벌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어두운 색의 차콜 그레이 슈트를 골랐다. 실크처럼 부드러운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 후 몸에 꼭 맞는 재킷을 걸쳤다. 마지막으로 수억 원을 호가하는 파텍 필립 시계를 손목에 찼다. 거울 앞에 선 그는 더 이상 결혼식장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제왕과 같았다. 이강혁은 그의 뒤에 서서 묵묵히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회장이 완벽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김철민이 돌아서자 이강혁은 준비해둔 태블릿 PC를 정중하게 건넸다. 회장님, 플랜 B의 1단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을 지나 안쪽에 숨겨진 문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펜트하우스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전략 통제실, 일명 웨어룸이었다. 사방의 벽면은 거대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수십 명의 트레이더와 분석가들이 뉴욕, 런던, 홍콩 지사에서 24시간 내내 이곳으로 정보를 보내오고 있었다. 제네시스 캐피탈의 힘은 바로 이 정보력에서 나왔다. 이강혁이 스크린을 향해 손짓하자 중앙화면에 태양그룹의 로고와 함께 기업의 모든 정보가 입체적으로 펼쳐졌다. 재무제표 주주 구성자금 흐름, 계열사 현황, 심지어 박 회장 일가의 개인적인 금융거래 내역까지 태양그룹의 속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양그룹은 현재 외형적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내부에 심각한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으로 인해 부채 비율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강혁의 설명은 거침이 없었다. 제네시스 캐피탈은 이미 오래전부터 태양그룹을 사냥감으로 점찍어두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불법적인 경영 방식은 김철민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었고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시기가 딸의 결혼식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뿐이다. 이강혁은 태양그룹의 주거래 은행 핵심 협력업체 그리고 우호 지분을 가진 사모펀드들의 목록을 화면에 띄웠다. 1단계 작전 목표는 태양그룹의 자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유령 회사들과 우호 세력을 통해 이들 은행과 협력업체에 압력을 가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해외 언론을 통해 태양그룹의 해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보고서를 유포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유도하겠습니다. 그의 계획은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태양그룹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공격받는지도 모른 채 서서히 질식하게 될 것이었다. 김철민은 말없이 설명을 들으며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박진석과 그의 아버지 박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지금쯤 성공적인 결혼식과 정략 결혼에 만족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김철민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들끓는 용암과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태양그룹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라. 명예부, 그리고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오만함까지 전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강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명령보다도 무거웠다. 그리고 그들이 무릎 꿇고 애원할 때까지 단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마라.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다. 심판이다. 이강혁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즉시 워룸의 통신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네시스 캐피탈의 핵심 인력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간결하고 단호했다. 코드명 네메시스를 발동한다. 지금 즉시 1단계 작전을 개시하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워룸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스크린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구 반대편의 금융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태양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 주요 채권 은행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재평가 요구, 핵심 부품을 공급하던 해외 파트너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김철민은 조용히 워룸을 나와 다시 펜트하우스의 거실로 돌아왔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다. 저 불빛들 중 하나가 오늘 그를 내쫓았던 아스텔라 하우스일 것이다. 그리고 저 어딘가에는 태양그룹의 사옥도 있을 터였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수진을 목마 태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그때에 그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는 것은 힘들었지만 수진의 웃음 하나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다. 그는 딸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밤낮으로 일했다. 제네시스 캐피탈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것도 결국은 딸에게 완벽한 세상을 선물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돈으로 만들어진 성은 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괴물로 만들었다. 그의 손이 사진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사진을 다시 품 안에 넣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는 딸을 타락시킨 세상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태양그룹은 그 시작일 뿐이다. 그는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그는 부의 속성과 인간의 탐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적들을 심판할 것이다. 서울의 야경 위로 보이지 않는 폭풍의 전조가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김수진과 박진석의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 박 회장의 저택은 평화롭고 나른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로 채워진 거실을 환하게 비추었다. 박 회장과 윤 여사 그리고 신혼부부인 박진석과 김수진은 거대한 원목 식탁에 둘러앉아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피로연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듯 모두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제 결혼식은 정말 완벽했어.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여 우리 태양그룹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지. 박 회장이 굵직한 목소리로 말하며 만족스럽게 와인잔을 들었다. 윤 여사가 우아하게 입가를 냅킨으로 닦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럼요 여보. 딱 하나 그 불결한 노인네만 아니었다면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수진이 네가 아주 잘 대처했단다. 그런 천한 것들과는 연을 끊는 게 맞아. 이제 너는 우리 박씨 가문의 며느리니까. 수진은 그 말에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어젯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왔다. 피눈물을 흘리며 왜 자신을 버렸냐고 묻는 아버지의 모습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옆에 있던 진석은 귀찮다는 듯 신경질만 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호화로운 세상 속에 갇힌 새였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용기가 그녀에게는 없었다. 박진석은 그런 수진의 속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예물시계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아무튼 어제 그 거지 영감 덕분에 수진 씨의 과거가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되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는 쇼가 됐으니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그의 경박한 농담에 박 회장과 윤 여사는 유쾌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에게 김철민은 그저 하루의 완벽한 쇼를 망칠 뻔한 해프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바로 그때 박 회장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주말 아침 이른 시간에 걸려온 전화에 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인가 주말 아침부터.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심상치 않았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독일의 슐츠 오토모티브사에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반도체 부품 공급 계약을 전면 파기하겠다는 통보입니다. 박 회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슐츠 오토모티브는 태양전자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30년 지기 파트너였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유가 뭐라던가?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저 내부 리스크 관리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쪽 연락을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식탁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진석이 놀라서 물었다. 아버지, 슐츠사가 계약을 파기하다니요. 그들 없이는 우리 자동차 전장 사업부 4분기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박 회장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손을 내저었다. 호들갑 떨지 마라. 슐츠 놈들이 단가를 올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겠지. 내가 직접 슐츠 회장에게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마찰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첫 번째 파문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 회장이 슐츠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이번에는 태양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대한은행의 부행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평소 박 회장 앞에서 굽실거리기 바빴던 인물이었지만 오늘의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그는 태양그룹의 신용등급에 대한 긴급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대출의 한도를 재조정해야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사실상 돈줄을 끊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같은 시각 월요일 개장을 앞둔 홍콩과 싱가포르의 금융계에서는 태양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유령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투자 보고서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비밀리에 유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태양그룹이 추진 중인 해외 리조트 사업의 수익성이 과대 포장되었으며 거대한 부실을 숨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었다. 이 보고서는 태양그룹의 회계장부를 직접 들여다본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을 더했다. 마침내 월요일 아침 서울증권거래소가 개장하자마자 재앙이 시작되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국내 기관들도 공포에 질려 투매에 동참했다. 주가 방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단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태양그룹 본사 빌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박 회장의 집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는 쉴 새 없이 고함을 지르며 임원들을 닥달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건가? 당신들 전부 월급만 축내는 거머리들이야. 임원들은 잔뜩 겁에 질린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박진석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금융권 인사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지만 어제까지 그에게 온갖 아첨을 늘어놓던 이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전화를 피하거나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아버지 이상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막힌 것 같습니다. 저희의 모든 인맥이 한순간에 차단되었습니다. 박진석이 창백한 얼굴로 박 회장의 집무실로 들어와 보고했다. 그는 평생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태양그룹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문이든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와도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 열쇠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박 회장은 책상 위 서류들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대체 어떤 놈들이기에 이런 엄청난 자금력과 정보력을 동원할 수 있단 말인가? 라이벌인 삼성, 현대, 아니면 해외의 벌처 펀드인가? 그는 가능한 모든 경쟁자를 의심했지만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전면전을 벌일 이유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 상대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는 명확한 사리가 느껴지는 공격이었다. 그들이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남산의 펜트하우스 원룸은 얼음처럼 차가운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앙 스크린에는 폭락하는 태양그룹의 주가 그래프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떠 있었다. 김철민은 소파에 앉아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강혁이 그의 곁에 서서 상황을 보고했다. 회장님 계획대로 1단계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슐츠 오토모티브와 대한은행 모두 저희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월스트리트와 홍콩에서 유포시킨 정보 보고서도 예상보다 큰 효과를 거두어 시장의 패닉을 유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태양그룹은 외부 자금 수혈이 완전히 막힌 상태이며 보유 현금만으로는 일주일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혁의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김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스크린 속에서 절규하는 박 회장과 창백하게 질린 박진석의 얼굴을 보았다. 불과 이틀 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던 자들의 비참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자신의 힘을 맹신하고 약자를 짓밟는 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는 이강혁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지? 그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강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모님은 박 회장 저택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외부 활동은 없으시며 박진석 상무와 윤 여사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들로부터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계신 듯합니다. 그 말에 김철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딸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의 일부였다. 그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곧 2단계 작전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1단계가 태양그룹의 외부를 흔드는 것이었다면 2단계는 그들의 내부를 좀먹어 들어가는 더욱 치명적인 공격이 될 것이었다. 그는 아직 박씨 일가가 자신들의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과 동급이거나 더 강한 상대를 의심하며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있었다. 감히 길바닥에 폐지 줍는 늙은이가 이 모든 일의 배후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었다. 태양그룹 본사 40층에 위치한 회장 비상대책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 회장과 박진석을 비롯한 그룹의 핵심 수뇌부, 그리고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거대한 회의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었다. 며칠째 이어진 주가 폭락과 자금 경색으로 인해 그룹 전체가 존폐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도 그들은 여전히 이 보이지 않는 공격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는 분들을 모셔놓고 며칠째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적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른단 말입니까? 박 회장이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헬쑥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번 공격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치밀합니다. 마치 저희의 모든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가장 취약한 부분만을 골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공격자는 태양그룹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유능한 외과 의사가
암세포를 도려내듯 태양그룹의 자금줄과 생산 라인,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절단해 나가고 있었다. 박진석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내부 정보 유출이 의심됩니다. 우리에게 원한을 품은 내부자 소행이거나 혹은 경쟁사가 심어놓은 스파이가 있을 겁니다. 당장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내부 정보 몇 개가 유출되어 발생할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태양그룹을 삼키기 위해 수년 어쩌면 수십 년간 준비된 거대한 계획의 결과물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긴급 속보 자막이 떠올랐다. 해외 신용평가사 피치태양그룹 신용등급 안정적에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하향 조정. 그 소식은 가뜩이나 위태롭던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이제 태양그룹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금 조달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같은 시각 남산의 펜트하우스 워룸에서는 김철민이 이강혁으로부터 2단계 작전 개시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다. 중앙 스크린에는 태양그룹의 지배 구조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의 중심부 박 회장 일가가 소유한 지주회사 태양홀딩스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이강혁이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회장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10년 전에 심어두었던 씨앗이 드디어 열매를 맺을 시간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10년 전 태양그룹이 인수한 이노테크라는 작은 반도체 설계회사에 대한 자료였다. 당시 태양그룹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탈취하기 위해 이노테크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고, 자금난에 시달리던 이노테크는 결국 헐값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당시 태양그룹이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했던 전환사채였다. 그들은 자금 조달에 급급한 나머지 케이맨 제도에 위치한 정체불명의 투자조합이 내민 독소조항 가득한 계약서에 별 생각 없이 서명했다. 그 계약서의 핵심은 경영위기 발생 시 채권단이 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가격은 당시 시세가 아닌 액면가로 한다는 조항이었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투자조합이 바로 김철민이 세운 제네시스 캐피탈의 위장 회사였다. 지난 10년간 제네시스 캐피탈은 교묘한 방식으로 태양그룹이 발행한 이노테크 관련 사채들을 시장에서 조용히 매집해왔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손에는 태양홀딩스의 전체 발행 주식수의 40%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전환사채가 쥐어져 있었다. 김철민은 이노테크라는 이름을 듣자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10년 전에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의 아내 수진의 엄마였던 박선영은 이노테크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개발한 기술이 태양그룹의 탐욕에 짓밟히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밤낮으로 이어진 소송과 압박에 시달리던 그녀는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어린 수진을 끌어안고 오열하던 날 김철민은 복수를 맹세했다. 그는 태양그룹과 같은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다시는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지 못하도록 그들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제네시스 캐피탈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금융제국을 건설했고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에게 심판을 내릴 날만을 기다려왔다. 그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태양그룹의 목에 칼을 댄 채 숨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칼을 휘두를 때가 온 것이었다. 김철민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단력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명령했다. 실행하게. 그 한마디에 이강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팀들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2단계 작전 심판의 날을 개시한다. 보유 중인 모든 전환사채의 권리를 즉시 행사하라.
그 순간 런던, 뉴욕, 홍콩, 도쿄의 금융시장에서 태양그룹을 향한 마지막 숨통 조이기가 시작되었다. 태양그룹 비상대책회의실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법무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 세계 각지의 페이퍼 컴퍼니들로부터 일제히 팩스가 접수되었습니다. 10년 전 이노테크 인수 당시 발행했던 전환사채에 대한 주식 전환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입니다. 그 말에 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법무팀장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 사채들이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계약서에 포함된 독소 조항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는 그들이 가진 사채 전부를 액면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깨달았다. 박진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말도 안 돼.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우리 태양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된다는 말이잖아. 지분율이 40%가 넘게 된다고. 아버지의 우호, 지분을 다 합쳐도 3밖에 안 되는데. 회의실은 순식간에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찼다. 그들은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누군가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리며 거대한 덫을 놓았던 것이다. 그들은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다. 박 회장은 허망하게 의자에 주저앉았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제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부주의를 탓했다. 10년 전 작은 회사를 집어삼키며 승리의 도취에 있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채권자들, 그놈들이 대체 누구인지 알아냈나? 법무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모두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들입니다. 실소유주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김철민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제 무대 뒤가 아닌 무대 위로 올라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을 마무리할 생각이었다. 이강혁이 그에게 물었다. 회장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시겠습니까? 김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들에게 공포를 줄 시간이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를 똑똑히 알려줘야지.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내게. 안건은 현 경영진의 배임 행위에 대한 해임 결의안으로 하고 제안자는 제네시스 캐피탈의 이름으로 하게. 그의 명령은 태양그룹에 떨어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제네시스 캐피탈 월스트리트에 숨은 포식자라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회사의 이름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태양그룹의 운명은 완전히 결정될 것이었다. 한편 박 회장의 저택에 갇혀있던 수지는 바깥의 소란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절규 섞인 고함 소리가 방문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여 방 안을 서성겼다.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자신의 결혼식 직후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버지의 그 슬프고도 차가웠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제네시스 캐피탈. 그 이름이 태양그룹을 공격하는 적에 실체로 밝혀지자 박 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겼다. 월스트리트의 전설, 그 누구도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은둔의 회장이 이끄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 그들이 왜 태양그룹을 목표로 삼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전의 분노와 혼란은 이제 속수무책의 공포로 변해 박 씨 일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일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았다. 이 지옥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된 것은 김수진이었다. 결혼 전 그녀의 미모와 순종적인 태도를 칭찬하며 살갑게 굴던 시어머니 윤 여사는 이제 그녀를 볼 때마다 저주를 퍼부었다. 네가 들어오고부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아.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이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통째로 망하게 하려는 게야.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 식사 자리에 정적을 갈랐다. 수진은 아무 대꾸도 못한 채 고개만 숙였다. 박진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더 이상 수진 앞에서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위기를 모두 수진의 탓으로 돌리며 밤마다 그녀에게 폭언을 쏟아냈다. 당신 같은 멍청한 여자를 들인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야. 당신네 집안의 그 더러운 가난이 애군이 되어 우리 그룹에 옮겨 붙었어.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애정이 없었다.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수진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김수진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태양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어울리는 예쁘고 순종적인 인형이었다. 이제 그 인형은 쓸모없어졌다. 아니, 집안의 불행을 상징하는 흉물이 되었다. 수진은 저택의 화려한 방 안에 홀로 갇혀 지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고립감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결혼식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슬픈 눈동자, 자신을 부정하는 딸 앞에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묵묵히 돌아섰던 그 뒷모습.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진은 갈증을 느껴 물을 마시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저택 전체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유독 시아버지인 박 회장의 서재에서만은 희미한 빛과 함께 낮은 대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서재 문으로 다가갔다. 안에서는 박 회장과 박진석이 심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룹 전체가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야. 마지막 수단이라도 써봐야지.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박진석이 초조하게 물었다. 마지막 수단이라니요? 아버지, 저희에게 아직 방법이 남아있기라도 한 겁니까? 박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고 비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수진이를 이용하는 거다. 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문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박 회장의 말이 이어졌다. 제네시스 캐피탈 놈들이 왜 우리를 공격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 뭔가 약점이 있을 거다. 언론에 김수진이의 불쌍한 과거를 흘리는 거야. 폐지 줍는 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역경을 딛고 태양그룹의 며느리가 된 신데렐라 스토리로 포장하는 거지. 대중의 동정심을 사서 여론전을 펼치면 저놈들도 마냥 우리를 공격하기는 부담스러울 게다. 그 말에 박진석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더욱 잔인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김수진이를 이혼시키는 겁니다. 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략 결혼을 파기하고 불쌍한 며느리를 내치는 비정한 시댁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위자료로 회사 주식의 일부를 주는 겁니다. 제네시스 놈들이 경영권을 차지하더라도 동정 여론의 중심에 선 김수진이를 함부로 내치지는 못할 테니 그녀를 통해 최소한의 지분을 유지하며 재기를 노릴 수 있습니다. 수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을 철저히 도구로 이용 가치가 다하면 버릴 수 있는 장기말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불행과 과거를 상품처럼 팔아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재기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태연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그녀가 꿈꾸었던 화려한 삶, 사랑받는 아내의 모습은
모두 신기루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집안의 이방인이었고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들의 위선과 잔인함에 치가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미칠 듯한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다. 이런 괴물들을 위해, 이런 허상과도 같은 부와 명예를 위해 그녀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를 버렸다. 아버지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도구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결혼하면서 박진석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주며 예전 번호는 해지하라고 했던 아버지와 연락하던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제발 받아주세요,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음 날 감시하는 고용인들의 눈을 피해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다. 택시를 타고 아버지가 살던 달동네로 향했다. 그곳은 여전히 가난하고 남루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집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을 따라 그녀는 익숙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녹슨 대문과 그 위에 붙은 집 비었음이라는 차가운 안내문뿐이었다. 그녀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가 그 집 딸이구먼. 며칠 전에 갑자기 이사 갔네. 웬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짐을 싹 다 빼가더라고.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갔어.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사라졌다. 그녀가 아버지를 버린 바로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텅 빈 아버지의 집 대문 앞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집 안에서는 그녀가 어릴 적 쓰던 낡은 책상과 의자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폐지를 정리하던 리어카가 그대로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였다. 그녀는 그 방패를 제 손으로 내던져 버렸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녀를 인형처럼 취급하는 괴물들과 한 집에 살고 있었고 유일한 안식처였던 아버지는 사라졌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철없는 선택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태양그룹의 며느리 김수진이 아니었다. 길을 잃고 모든 것을 후회하는 죄 많은 딸일 뿐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어떻게든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설령 아버지가 그녀를 평생 용서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였다. 그녀의 각성은 너무나도 늦었지만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빈집 앞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수지는 해가 저물어서야 넉나간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다시 지옥과도 같은 박 회장의 저택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녀를 올가매는 화려한 감옥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과는 다른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다는 간절한 속죄의 마음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윤 여사의 날, 선 비난에도 박진석의 경멸 어린 시선에도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차분한 눈빛으로 그들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박진석이었다.
그는 불안감을 느끼며 그녀를 더욱 거칠게 다그쳤지만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반항보다도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수지는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박씨 부자가 자신을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 떠올리며 그들의 서재와 컴퓨터에 분명 불법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저택의 모든 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녀의 행동은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박씨 일가의 감시망을 뚫을 수 있는 조력자가 절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다니던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녀의 핸드백 옆에 낯선 만년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최고급 몽블랑 만년필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다. 그녀가 의아하게 만년필을 집어들자 캡 부분에 아주 작게 접힌 쪽지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펴보았다. 그 안에는 암호와도 같은 짧은 문장과 함께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내일 오후 2시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제3자료실 37번 좌석으로. 쪽지 아래에는 어떤 서명도 없었다. 수지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신호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것이 과연 기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다음 날 수지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시어머니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둘러댔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요한 정적 속에서 그녀는 약속된 장소인 제3자료실로 들어갔다. 37번 좌석에는 한 남자가 먼저 와서 책을 읽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그리고 빈틈없는 표정. 그는 마치 잘 만들어진 마네킹처럼 보였다. 그가 고개를 들자 수지는 숨을 멈췄다. 김철민의 비서 이강혁이었다. 물론 수지는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그는 그저 낯선 남자일 뿐이었다. 이강혁은 조용히 일어나 그녀에게 목례를 했다. 김수진 씨 맞으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는 수진을 자료실 안쪽에 있는 작은 스터디룸으로 안내했다. 방금 처리가 된 방 안에 들어서자 그는 비로소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제네시스 캐피탈의 아시아 지부 책임자 이강혁이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캐피탈. 남편과 시아버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당신들이 왜 저를 이강혁은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김수진 씨를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김수진 씨 스스로가 자신을 도울 기회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USB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태양그룹 박 회장 일가의 불법 비자금 내역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USB와 이강혁을 번갈아 보았다. 이강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태양그룹은 겉보기와는 달리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범죄 집단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빨아먹으며 부를 축적했고 이제 그 죗값을 치를 때가 온 것입니다. 저희 제네시스 캐피탈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왜 하필 저죠? 당신들 같은 거대 투자 회사가 뭐가 아쉬워서
저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강혁의 표정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미소였다. 저희는 대부분의 증거를 확보했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바로 박 회장의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 안에 오리지널 회계 장부입니다.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내부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는 수진에게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저희는 김수진 씨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박 씨 가문과의 이혼 소송은 물론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이 일을 처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태양그룹의 며느리인 김수진 씨 역시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역자는 주범과 같은 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것은 제안의 형식을 띤 협박이었다. 수진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이 남자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이들을 돕는 것은 남편과 시댁을 배신하는 행위였다. 법적으로 그녀는 여전히 박진석의 아내이자 태양그룹의 일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난 지 오래였다. 그녀를 상품 취급하고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자들에게 더 이상 어떤 의리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아버지가 이 상황을 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분명 불의에 타협하지 말라고 비록 힘들더라도 옳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박 씨 가문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더러운 돈과 권력의 세계에 발을 들였던 자신의 과오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딸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한편 같은 시각 김철민은 펜트하우스에서 이강혁과 수진의 만남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이강혁의 넥타이핀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가 현장의 영상을 고스란히 전송해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고뇌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김철민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다. 딸을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은 수진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그는 믿었다. 진정한 강함은 온실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었다. 수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이강혁은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다. 마침내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전에 유약하고 순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강한 결의와 의지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이강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작은 통신장치와 저택의 설계도가 담긴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건넸다. 박 회장의 서재에는 저희도 파악하지 못한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 저희 기술팀과 직접 소통하며 지시를 받으시면 됩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3일 뒤 태양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저택에서 열립니다. 모두의 경계가 가장 허술해지는 그날 밤이 기회입니다. 수진은 비장한 표정으로 그가 건넨 물건들을 받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양이 아니었다. 거대한 심판의 한가운데에 선 핵심 플레이어가 된 것이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심장이 뛰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강혁과의 비밀스러운 만남 이후 박 회장의 저택으로 돌아온 김수진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절망과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와 뜨거운 사명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적진의 심장부로 뛰어든 비밀 요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이강혁이 건네준 초소형 통신장치를 머리핀으로 위장하여 착용하고 저택의 상세한 구조와 보안 시스템 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는 자신의 화장대 깊숙한 곳에 숨겼다. 이제부터 그녀의 모든 행동은 치밀한 계산과 연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녀는 낮에는 이전처럼 슬픔에 잠긴 연약한 며느리의 가면을 썼다. 시어머니의 폭언에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고 남편의 경멸에는 상처 입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박 씨 일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수진이 완전히 자신들의 통제에 있다고 믿으며 안심했다. 바로 그 방심이 수진에게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작전 개시 첫날 밤 수진은 박진석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그녀의 목표는 서재에 있는 박진석의 개인 노트북이었다. 제네시스 캐피탈의 기술팀은 그 노트북에 태양그룹의 불법 자금 흐름과 관련된 핵심 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서재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다. 서재 문은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강혁이 알려준 대로 노트북을 켜고 제네시스 측에서 미리 준비한 해킹 프로그램이 담긴 소형 USB를 연결했다. 프로그램이 박진석의 모든 파일을 비밀리에 백업하는 동안 그녀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긴장된 순간이었다. 파일 백업이 완료되자 그녀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백업한 파일들을 제네시스 측에서 제공한 보안 태블릿으로 옮겨 분석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르는 파일 목록들을 보며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범죄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이용한 자금 세탁 정치인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된 뇌물 장부 존재하지도 않는 해외 유전 개발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사기 계약서까지. 태양그룹이라는 이름은 깨끗하고 성공한 기업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좀먹는 거대한 악의 소굴이었다. 박진석과 박 회장은 유능한 경영자가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자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자들의 부와 명예를 동경하여 아버지를 버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몸서리쳤다. 그녀는 머리핀에 달린 통신장치를 통해 나지막이 말했다. 파일을 전송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즉시 이강혁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씨. 지금 즉시 저희 분석팀에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강혁이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믿을 수 없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이 알렉산더 프로젝트라는 파일은 수조 원대의 국제금융 사기 사건의 전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박씨 부자를 무기징역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손으로 거대한 악의 실체를 파헤쳤다는 사실에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속죄 방식이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제네시스 캐피탈 팀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들을 수집했다. 낮에는 순종적인 며느리 행세를 하고 밤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박씨 부자의 비밀을 캐내는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치밀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박진석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날 밤 서재에서 나오던 수진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이 시간에 서재에는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은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내놓았다. 잠이 오지 않아서 책이라도 읽을까 하고요.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지만 박진석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날 이후 수진의 행동을 유심히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노트북에 원격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수진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기까지 했다. 다행히 제네시스 캐피탈의 기술팀이 이를 먼저 발견하고 수진에게 경고했다. 박진석 상무가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노트북에는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다른 루트를 찾아야 합니다. 수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이 발각될 뻔했다. 박진석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의심이 많은 인간이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낳았었다. 제네시스 팀은 박진석의 감시를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수진에게 일부러 박진석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예를 들어 박진석의 책상 서랍을 뒤지는 척하거나 그의 통화 내용을 엿듣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었다. 박진석은 수진이 무언가 캐내려 한다는 것은 확신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비밀이 숨겨진 곳은 절대 안전하다고 믿었다. 바로 그곳이 박 회장의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금고였다. 제네시스 팀의 최종 목표도 바로 그곳이었다. 드디어 태양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저택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로 북적였다. 겉으로는 화려한 파티였지만 그 이면에는 태양그룹의 위기를 무마하고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박씨 부자의 절박함이 깔려 있었다. 모두가 파티에 정신이 팔린 그날 밤 수진은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이강혁이 건네준 마스터키와 소형 해킹 장비를 들고 2층의 박 회장 서재로 향했다. 파티의 소음이 그녀의 발소리를 감춰주었다.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대로 서재의 거대한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찾아냈다. 하지만 금고는 최첨단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지문과 홍채 그리고 음성까지 인식해야만 열리는 구조였다. 이제부터 저희가 원격으로 시스템을 해킹하겠습니다. 5분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동안 주의를 경계해 주십시오. 통신장치 너머로 기술팀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은 초조하게 금고 앞에서 기다렸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석이었다. 그는 파티가 지루하다며 잠시 머리를 식히러 올라온 것이었다. 그의 발소리는 점점 서재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수진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거의 다 됐습니다. 30초만 더. 기술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외쳤다. 박진석의 손이 서재 문고리를 잡는 순간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수진은 망설일 틈도 없이 금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가 들어가자마자 금고문은 자동으로 다시 닫혔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비밀 금고 안은 숨 막히는 어둠과 정적으로 가득했다. 김수진은 차가운 강철벽에 등을 기댄 채 자신의 심장 소리가 금고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문 밖에서는 박진석이 무언가 찾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 종이를 뒤적이는 소리가 그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제발 제발 그냥 나가줘.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몇 분 같은 몇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통신장치를 통해 제네시스 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금고 내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수진은 이강혁이 건네준 소형 스캐너펜을 꺼내 들었다. 금고 안에는 수십 개의 서류철과 외장 하드디스크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태양그룹의 모든 검은 역사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대외비라고 적힌 가장 두꺼운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뇌물 장부에는
그녀가 뉴스에서나 보던 유명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이름이 빼곡했다. 수지는 스캐너펜을 이용해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신속하게 스캔했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제네시스 캐피탈의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다. 모든 증거 확보가 끝났을 때 기술팀은 다시 원격으로 금고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조용히 금고를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임무는 완벽하게 끝났다. 며칠 후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베일에 쌓여있던 태양그룹의 최대 주주 제네시스 캐피탈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안건은 단 하나 현 경영진 전원 해임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발족.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태양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 선포이자 박씨 일가에 대한 공개적인 사형 선고였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태양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박 회장과 박진석은 초췌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그들은 이 싸움에서 밀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비장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가 정체불명의 해외 투기 자본의 부당한 공격 때문이라며 평생을 바쳐 이룩한 태양그룹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영예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몇몇 주주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박진석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며 주주들을 설득하려 애썼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제네시스 캐피탈이 아무리 거대 자본이라 해도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명분을 이길 수는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사람의 분노를 샀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맨 앞에는 칠흑 같은 슈트를 입은 이강혁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월스트리트 최고 실력자들로 구성된 제네시스 캐피탈의 변호인단과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앞에서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뿜어내며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차콜 그레이 색상의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빛은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대강당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다. 단상 위에서 그를 발견한 박 회장과 박진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눈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찼다. 그곳에 서 있는 남자는 불과 몇 주 전 딸의 결혼식장에서 더럽고 초라한 행색으로 자신들에게 쫓겨났던 바로 그 폐지 줍는 늙은이 김철민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 어디에서도 그때의 초라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세상을 호령하는 제왕처럼 위풍당당했다.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고 주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남자가 대체 누구인데 제네시스 캐피탈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인가? 김철민은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한 채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넋이 나간 채 자신을 바라보는 박 회장과 박진석을 지나쳐 연단 앞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소음이 잦아들었다. 마침내 대강당에 완벽한 침묵이 찾아왔을 때 그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소개를 하지요.
저는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시던 제네시스 캐피탈의 의장 김철민입니다. 그 한마디의 장례는 다시 한번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박진석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거짓말 내놈 같은 천한 놈이 어떻게 제네시스 캐피탈의 의장이란 말이냐.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에도 김철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박진석을 한번 훑어본 후 다시 주주들을 향해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태양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심판을 위해 왔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박진석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매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수진이 박진석의 노트북에서 빼낸 바로 그 파일들이었다. 박 회장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우리를 모함하기 위한 거짓 증거들이다. 그의 발뺌에 김철민은 코웃음을 쳤다. 조작이라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조작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드리죠. 그의 신호에 따라 스크린에는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수진이 박 회장의 비밀 금괴에서 빼낸 오리지널 비밀 장부의 스캔 파일이었다. 장부에 적힌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 그리고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실명 서명까지 공개되자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박 회장의 말을 믿지 않았다. 박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단상 아래에 있던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짓하며 외쳤다.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저놈을 끌어내지 못하고 저놈은 사기꾼이야. 불법적으로 우리 회사를 강탈하려는 범죄자라고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김철민의 뒤를 지키고 선 제네시스 캐피탈의 인물들이 뿜어내는 위압감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대강당의 뒷문이 다시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박 회장과 박진석의 이름이 적힌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김철민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는 단순히 경영권을 빼앗는 것을 넘어 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직접 심판대에 세운 것이었다. 수사관들이 박 회장과 박진석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박진석은 끌려가면서도 김철민을 향해 악을 썼다. 내 놈, 대체 정체가 뭐야?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김철민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이 내 아내의 아버지를 내쫓던 바로 그날 너희들의 운명은 끝난 것이었다. 이것은 내 놈들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다. 그 말을 들은 박진석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들이 하찮게 여기고 짓밟았던 그 늙은이가 바로 자신들을 파멸시킨 심판자였다는 사실을.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임시 주주총회장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폐지 줍는 재벌 회장 부패한 사돈 가문을 직접 심판하다. 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과 방송에 한 면을 장식했다. 태양그룹의 추악한 비리도 충격적이었지만 사람들은 수십 년간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온 제네시스 캐피탈의 의장 김철민이라는 인물 자체에 더욱 열광했다. 그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다. 언론은 연일 태양그룹의 몰락과 김철민의 과거를 대서특필했다. 박씨 일가의 탐욕과 부패는 대중의 공분을 샀고 반대로 김철민의 행보는 현대판 정의 구현이라며 칭송받았다. 하루아침에 태양그룹은 국민적 공공의 적이 되었고 박씨 가문과 연루되었던 모든 정관계 인사들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와 명예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제네시스 캐피탈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냉정하고 신속했다. 이강혁을 필두로 한 제네시스 캐피탈의 구조조정팀은 주주총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태양그룹 본사에 입성했다. 그들은 박씨 일가의 잔재를 청산하고 그룹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박 회장의 측근이었던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비자금 조성에 이용되었던 유령 계열사들은 즉시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강혁은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그룹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앞으로 제네시스 캐피탈의 자본과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태양그룹을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발표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연일 폭락하던 태양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찍고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심판자의 냉혹함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의 유능함에도 신뢰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박씨 일가의 몰락은 처참했다. 박 회장과 박진석은 구속 수감되어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운명에 처했고 그들의 모든 개인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상류층의 정점에 군림했던 윤 여사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다.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저택의 모든 가구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였고 그녀가 믿었던 지인들은 모두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저택 앞에서 절규하며 발악했다. 이럴 순 없어. 이건 전부 김수진 그 재수 없는 년 때문이야. 감히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하게 해 하지만 그녀의 저주 섞인 외침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결국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화려했던 제국의 안주인은 그렇게 역사의 뒤향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한편 김수진은 제네시스 캐피탈이 마련해준 안전 가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TV 화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박씨 일가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의 죄는 마땅히 벌받아야 했지만 한때나마 가족이었던 이들의 비참한 몰락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이제 곧 아버지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비록 그녀가 박씨 일가의 범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과연 자신을 용서해줄지 자신이 없었다. 며칠 후 이강혁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정중한 태도로 그녀에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간이 왔음을 직감한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약속 장소는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에 마련된 작은 별실이었다. 수진이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도 냉혹한 기업 사냥꾼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한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 수진은 차마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고개만 숙였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김만이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김철민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수진을 돌아보지 않은 채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거기 서서 뭘 하느냐. 이리 와서 앉거라.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흐느끼며 바닥에 엎드렸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하지 마세요. 그냥 아빠를 다시 뵙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녀의 사죄는 그의 부나 지위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을 사랑해준 아버지를 배신한 딸로서의 순수한 참회였다. 김철민은 말없이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분노, 슬픔, 연민,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사랑.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일으켜 세웠다. 그는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예전처럼 따뜻했다. 일어나거라. 아비 앞에서 언제까지 무릎을 꿇고 있을 셈이냐. 수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의 눈가 역시 붉게 젖어 있었다. 김철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네가 한 짓은 결코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는 아비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하지만 네가 마지막 순간에 옳은 길을 선택한 것 또한 사실이다. 너는 네 스스로의 힘으로 괴물들의 소굴에서 빠져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딸의 성장에 대한 작은 대견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딸을 다시 자리에 앉혔다.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그들 부녀에게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신뢰를 회복할 긴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김철민은 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저지른 죄는 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세상에 하나뿐인 그의 소중한 딸이었기 때문이었다. 심판은 끝났다.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다. 인사동 찻집의 고요한 별실. 안김철민은 비로소 딸에게 자신의 길고도 아팠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수진이 아주 어렸을 적, 그녀의 어머니 박선영이 아직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작지만 강한 반도체 설계 회사 이노테크의 핵심 연구원이었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바쳐 세상을 바꿀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기술의 가치를 알아본 태양그룹이 탐욕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은 처음에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척 접근했다. 하지만 내 엄마와 동료들이 그 제안을 거절하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지. 핵심 인력을 빼가고 특허 소송을 남발하고 자금줄을 막아 회사를 고사시키는 그들이 늘 사용하던 더럽고 비열한 방식이었다. 김철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울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당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아내의 꿈을 묵묵히 응원하던 평범한 가장이었다. 결국 이노테크는 태양그룹의 헐값에 넘어갔고 박선영은 평생을 바친 기술과 동료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시달렸다. 밤낮 없는 소송과 태양그룹의 압박에 시달리던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내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맹세했다. 반드시 저 괴물들을 내 손으로 심판하겠다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과 권력으로 그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겠다고 말이다. 그날 이후 김철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그는 회사를 정리하고 막대한 자금을 미천 삼아 월스트리트로 건너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수만을 위해 제네시스 캐피탈이라는 거대한 금융제국을 건설했다. 그가 폐지를 줍는 사람으로 위장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며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탐욕의 끝이 어디인지를 잊지 않으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자 처절한 속죄의 과정이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수지는 비로소 아버지의 삶의 조각들을 맞출 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겪었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버지의 깊은 상처 위에 얼마나 큰 소금까지 뿌렸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이제 그녀의 눈물은 자신에 대한 연민이 아닌 오롯이 아버지를 향한 죄송함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박진석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포함한 박 씨 가문의 재산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들이 건넸던 모든 값비싼 보석과 명품들 역시 상자에 담아 돌려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더럽혔던 모든 물질적인 것들과의 연결고리를 제 손으로 끊어냈다. 그것이 그녀의 속죄의 시작이었다. 법적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수지는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제네시스 캐피탈의 돈이나 지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아버지, 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태양그룹 같은 거대 기업에 횡포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제 모든 것을 바쳐서요. 그것만이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께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김철민은 말없이 딸을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딸이 물질의 허상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며칠 후 제네시스 캐피탈은 수천억 원 규모의 공익재단 선영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재단의 이름은 수진의 어머니 박선영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다. 재단의 목표는 단 하나, 불공정한 기업 범죄의 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철민은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딸 김수진을 임명했다. 그는 딸에게 부를 물려주는 대신 속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한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태양그룹은 제네시스 캐피탈의 관리에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마치고 국내에서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완벽하게 재탄생했다. 박 씨 일가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스캔들로 잊혀갔다. 김수진은 선영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나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다.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법원을 드나들고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함께 싸웠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전태양그룹 며느리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활동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저녁 수지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우리 딸 저녁은 먹었느냐? 김철민은 이제 회장직을 이강혁에게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단출하게 차려진 식탁에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에는 화려한 만찬 대신 수진이 어릴 적 아버지가 자주 해주었던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길고도 험난했던 시간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상처를 극복하고 온전한 부녀의 관계로 돌아온 것이다. 김철민이 딸의 그릇에 계란말이 하나를 집어주며 말했다. 수진아, 이제 내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이는구나. 내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분명 기뻐하고 있을 게다. 그 말에 수진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어렸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아빠.
그리고 사랑해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은 아버지와 딸은 그렇게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며 세상 그 어떤 부와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